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말고는 들을 곳이 정말 없으실 겁니다. 나오시는 분들도 이 얘기를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건 포기하셨다가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거.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 시청자들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아니면 또 어디서 하겠습니까? 모셔왔어요. MSCI 선진국 지수라고 전 세계의 선진국들을 정해놓고 그 회사 그 나라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그 지수가 있겠죠? 우리만 맨날 떨어진다는 그 지수. 거의 우리는 누가 봐도 이제 선진국인데 맨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왜 떨어뜨리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외환시장 개방이나 그거 우리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동안 그것 때문에 계속 도대체 외환시장 뭐 어떻게 됐길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개선되면 개선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진 않죠. 아니 진짜 이렇게 개선하지 뭐 하셨어요? 당연히 이런 질문도 드릴 거고 그래서 자세한 속사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정책을 오늘 아예 만드셨던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를 아예 직접 모셨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차관보님. 여기에 와서는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대충 앉아 있는데 저 세종시 가면은요 저기 높은 데 앉아 계세요. 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빵빠레 올리고 난리 납니다. 차관 보면.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모셔보죠. 기획재정부의 김성욱 차관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장관 중에서도 높은 장관이죠. 부총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몇 분 계십니까? 차관이 2분 계시고요. 차관보는 그럼? 차관보가 보통 이제 과거에 1급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6명 있습니다. 6명. 차관보부터 일종의 기업으로 치면 임원입니까? 공무원으로. 글쎄요. 그 임원 국장쯤 돼도 장난 아닙니다. 국장부터가 보통 간부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 과장급 이하는 또 좀 다르게 부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은 저는 과장만 돼도 군대로 치면 한 대령은 되는 것 같아요. 다 하니까 뭐 그럼요. 공무원 과장급도 대단하시죠. 일단 높은 분 모셨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외환시장 제도를 이번에 바꿨다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하다가 저희가 좀 어렵다 싶으면 질문을 드릴 텐데 대략 한 40초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초.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3가지입니다. 국내 외환시장에 해외 소재한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국내 이제 외환시장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좀 말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저희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일단 외환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외환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 제일 좋은 예는 도매시장이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개인이 그냥 핸드폰에서 주문을 하면 실제로 지금 내가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 그 가격에 바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환시장은 환율이 그 장중에도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은행이 고객한테 제시하는 환율이 실제로 은행끼리 거래하는 환율하고는 다르거든요. 은행들마다 다 다르다. 그렇죠. 조금씩. 아마 요즘 앱도 나온 것 같은데요. 각 은행들이 고시하는 환율이 지금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앱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말하는 외환시장은 그냥 은행끼리 거래하는 도매시장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가격이 요즘 얼마예요?라고 물으면 그냥 시가야 이렇게 답하는군요. 뭐 시가 비슷한 겁니다. 회 생선의 집 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럼 시가입니다. 그러듯이. 그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는 그 도매시장에는 현재 54개의 국내 은행,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 그리고 일부 증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달러를 사고 팔고 한다는 거죠. 달러를 사고 팔고 하고 있고 그 일을 하신 분들이 외환 딜러고 국내 외환 딜러라는 분들이 한 200에서 300명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바꾼 제도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도이고 국민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측면이 그러나 있습니다. 그분들 그러면 네. 차관보님,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에는 한 200~300명의 외환 딜러들이 네. 국내 은행이나 국내 증권사나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끼리만 거래를 거래를 했는데 네. 예. 이제 예를 들면 뭐 모건 스탠리니 뭐 외국에 있는 그렇죠. 금융회사들도 거래할 원화를 수 거래할 있다? 수 있도록 지금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JP모간 서울 지점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죠. 서울에 예, 서울에 있으니까. 있고 예. 근데 이제 후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JP모간 뉴욕 지점, 뭐 HSBC 런던 이런 데서 바로 국내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다. 다른 은행들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원제 골프장이었던 외환시장을 퍼블릭으로 바꿨다. 약간 그렇죠. 해외에 개방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외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려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낮에 그들은 밤이죠. 주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참여도 요구하고 유도하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외환시장 거래 시간도 지금은 9시부터 3시 반인데 그거를 1단계로는 한 한국 시간 새벽 2시? 3시 반에 문 닫던 시장을 네. 2시까지 오픈. 2시. 예. 2시까지 오픈하겠다. 예.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다 전자거래 기반인데 네. 전자거래 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 우리 국민들에게 더 국민과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관련 제도도 바꾸겠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거는 좀 다른 내용이 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는 왜 편해진다는 거야? 네, 네. 네. 생각이 드는데 뭔가 있고. 네. 그러면 일단 1, 2번부터 뭐 해보죠. 그렇죠. 지금은 3시 반에 문 닫고 회원제로만 운영되던 외환시장을 네. 새벽 2시까지 열면서 퍼블릭으로 바꾸면 완전 퍼블릭은 퍼블릭은 아닌 것 아니고 같은데. 그런 준 회원제.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니까 어차피 또 그렇게 바꾼 건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외환시장을 이제 좀 뭔가 선진국 수준으로 뭐 저희들이 공무원 용어로 접근성이 높은 예. 세계 수준의 접근성을 가진 시장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 우리 외환시장이 그 진짜 시장에서 환율이 정해지는 자유변동 환율제라고 하죠. 자유변동 환율제가 도입된 게 97년이고 네. 그 이전에는 사실 시장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환율은 그냥 정부가 정하는 고시하는 거죠. 정하는 그런 환율이었고 97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생겼는데 20년 넘게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외환시장 생긴 이래.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행 여러 우리 실물 경제 뭐 수출이나 수입 규모 커지고 우리 주식 채권 시장 규모 커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은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네. 다름 아니라 그냥 환율이 안정돼야 되니까 환율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규모가 그냥 적정 수준에서 크지 않고 소수의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시장이 환율 안정에 더 유리한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판단해 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왜 거래를 어렵게 그러니까 네. 오후 3시 반이면 끝나고 회원만 할 수 있고 네. 우리 코리아 외환시장에 가서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하시든가 네. 싫으면 마시든가 네. 그렇게 하면 왜 이게 환율이 안정돼요? 일단은 가장 큰 게 가장 직설적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어느 정도 관여 통제권 범위 내에 시장을 좀 두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보이는 데만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일종의. 정부 또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부의 모니터링 기능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해외로부터의 그 예전에는 외환위기 경험상 해외 자본하면은 뭔가 투기적이고 움직임이 크고 국내 변동성을 키우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의 우리 외환시장 접근은 좀 막겠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불편하게 해서 그동안은 들어와봐야 거래 활발해지고 그러면 가격 왔다 갔다 급등할 테니까. 그리고 뭐 아마도 물어보시겠지만
유사시에 이제 외환시장 개입 또는 뭐 저희들 말로는 시장 안정 조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환율 안정을 위한 정부의 예. 그 개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작은 게 조그만 돈으로 훨씬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경찰 2명만 출동하면 되는데 온 동네 분량부에 다 모이면 일개 중대가 가야 되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안 좋은데 옛날에는 진짜 기재부에서 외환 그 시장 개입이라 그래서 야 전화도 몇 개 매체를 찍어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해요. 너는 어디를 해? 너는 어디에? 이렇게 해서 딱 똑같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를 지금 외환 구두개 시장에 지금 좀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똑같이 나가 하고 그런 식으로 개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쪽은 언론사가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죠. 나눠서 똑같은 시간에 전화를 드리죠. 가끔씩 안 받는 기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연합뉴스만 해주면 되는데 속보 매체 많아지는데 연합만 해줬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기자님들이. 옛날엔 그랬죠. 아무튼 그런 데서 그러면 환율 안정을 하는 게 나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라를 위하지 않겠다.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저희들 생각에는 그게 환율 안정을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국내 이 시장 자체가 오히려 더 불안하다. 왜냐하면 외환 시장은 요만한데 국내 수출입 규모나 국내 자본 시장 규모는 더 커지니까 그쪽의 흐름이 외환 시장을 더 변동성을 키운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시장 안정에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내 금융산업, 국내 은행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뭔가 경쟁과 개방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일 텐데 우리 시장을 꽉 닫고 있으니까 우리 금융기관들이 밖으로 나가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외환시장에서 연습도 좀 하고 실전처럼 좀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국내 금융기관 은행들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제일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통화로 보면 원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은행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원화가 밖으로 못 나가니 밖에서 거래가 안 되고 별로 수요가 없으니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로 나가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이제 이번 조치를 걱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닫아놨다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제도 좀 잘 되고 뭐 시장도 어쨌든 다 한국 은행들, 한국 뭐 금융회사들끼리 하는 플레이였는데 외국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외국인 놀이터가 되는 거 아니냐. 와서 뭐 이렇게 그러면 외국 회사한테 전화해서 네가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이즈가 커지면 이 시장의 규모도 커져야 되는 거는 다 동의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그동안 못했던 거잖아요. 그 부작용은 지금은 괜찮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낸 방안은 나름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제가 가져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외환시장 개방과 개장 시간을 연장했을 때 국내 외환시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라는 그래프고요. 왼쪽이 이제 현재고 오른쪽이 앞으로 바뀔 내용입니다. PD님 이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요거군요. 네네. 왼쪽이 현재고 왼쪽이 현재고 오른쪽이 이제 앞으로 바뀔 외환시장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국내 은행 간 시장은 그냥 딱 닫혀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끼리만 거래하는 시장. 그리고 회원. 밖에 역외 외환 시장에서 외국 금융기관들끼리는 당연히 원화를 거래를 못하는 것이고 바뀐 구조는 사실 역외에서 해외에서 우리 그 외환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밖에서 자기들끼리 원화 거래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건 안 되고 제일 이제 외환시장 예전에 역외 원화 거래 원화의 국제화 이런 거 관련해서 제일 부작용이 많고 사람들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던 게 그냥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끼리 원화를 거래했을 때 우리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거래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게 일부 해치펀드의 손에 들어가서 예전에 90년대 소로스와 영란은행 간에 한바탕 한 것처럼 그런 소로스가 일이 이겼죠? 소로스가 또 심지어 이겼죠. 그리고 영란은행을 이겼죠. 그런 일이 우리 나라에게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앞에도 보시다시피 여전히 밖에서 런던이나 뉴욕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원화를 거래하는 것은 앞으로도 허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큰 부작용이나 불안의 요인은 여전히 차단되어 있다. 다만 이제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들어옴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외환 시장이 외국 금융기관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예전에 윈블던 효과라고 윈블던 테니스 대회 하면 영국 선수는 아무도 없고 막 미국, 스웨덴 이런 사람들 와서 막 우승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 국내 금융기관, 국내 현재 은행 간 시장에 있는 은행 외연 지점들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서울에 한국에 있음으로 인한 그 어떤 혜택을 여전히 조금은 보장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일부 내용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반대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 대책을 발표했을 때 지난주에 이제 외환시장 그 딜러분들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국내 은행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들어올까를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시장은 열어놨는데 새벽 2시까지 열어놔 봐야. 우리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정부의 뭐 인가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준 회원 같은 가입조 있겠죠. 그런 걸 받으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원화 때문에 들어와서 거래할 은행이 얼마나 될까를 또한 반대쪽에서는 걱정을 하시니까 그 반대쪽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놀이터가 될 거라는 걱정도 있고 안 들어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이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좀 들어오라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으면 외국 금융회사나 뭐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이나 뭐 그러면 그 NDF라고 하는 그런 걸 이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못 들어가서 NDF가 뭐예요? NDF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외환 관련 설명드릴 때마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NDF는 일단 영어니까 약자를 말씀드려야겠죠. Non Deliverable Forward라고 해서 포워드는 선물이고 Non Deliverable이니까 사실은 딜리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에 서로 결제하는 거는 없는 현물 결제가 없는 그런 내기. 거죠. 그래서 우리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 뭐 저기 거래소에 통화 선물 시장이 있는데 우리도 달러 원 달러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달러 선물을 거래하고 있는데 그거는 매달 정해진 만기일이 되면 달러를 주죠. 달러 했으니까 정해진 가격에 달러를 받는데 NDF는 밖에서 거래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달러로 원화를 거래하는데 마지막 만기일에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환율 차익을 달러로 결제하는 시장이다. 자기들끼리 달러로만 원화 가격으로 내기를 하는데 그렇죠. 원화 가격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데 주고받는 돈은 달러로만 원화 가격의 차이도 달러로 결제를 하는. 그러니까 가을 배추 밭대기 거래를 하는데 실제로 배추를 주고받는 거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1,000원 될 거냐, 1,500원이 될 거냐. 모아서 하면 이제 서로 맞춘 사람 돈 벌고 뭐 이렇게 돈만 왔다 갔다 하는. 돈만 왔다 갔다. 그 NDF 거래 시장은 왜 존재해요? 일단 NDF 시장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선물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부터 나와야겠죠. 선물 시장은 투기와 해지를 위해서 투자하고요. 뭐 주식하고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 이 원화 NDF 시장이 이게 자랑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으나 거래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모든 NDF 시장 중에서 전 세계 NDF 전 세계 중에서요? 통합별 NDF 시장 중에서 우리가 부동의 1위입니다. 그 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이 뭐 NDF 시장이라는 거는 그냥 24시간 돌아가고 세계 각 그 금융 중심지의 중개사들이 계속 중개를 하면서 여러 금융기관들 헤지펀드 개인 기업들도 다 주문을 내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거래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원화 환율 맞추기 단톡방. 여러 단톡방. 단톡방. 맞습니다. 그런 단톡방들이 많다. 외국인들끼리 서로 내기하는 거. 원화 선물 가격을 놓고. 왜냐하면 원화로 우리나라 주식도 거래하고 해야 되는데 환율이 막 움직여가지고 괜히 손해 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NDF 시장에 대해서 그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선물 시장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NDF 시장에 대해서 과거부터 걱정하는 거는 이제 가장 그 큰 특성이 현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화 현물이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국내에 주식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환율 해지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실제로 주식을 사는데 NDF 시장은 100% 충분한 시장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원화가 있어야지 한국 주식을 살 텐데 그 원화를 살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주식하러 들어가는데 한 달 동안 투자해서 내가 먹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나는 주식으로 먹어봐야 원화 가치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으니 지금 이 NDF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돈 먹는 포지션으로 내기를 걸고 가면 혹시라도 떨어지면 여기서 먹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해지가 된다는 그러니까 필요하네요.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래서 다 뭐 선물 시장 있는 것처럼 NDF 시장 존재하는 건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NDF 시장의 거래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우리 그냥 현물 시장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국내 외환 시장이 제한적이고 충분히 크지 않아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NDF 시장이 24시간 돌아가니까 우리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우리 외환시장 돌아갈 때도 NDF 거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거래가 바로 우리 또 현물한 시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 외환시장이 끝난 오후 3시 반 이후에는 NDF 시장만 있는 거죠. 돈만 돌아가고 그럼 원화 현물 시장을 지금 이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회원들을 더 받으면 방금 말씀하신 NDF 거래했던 외국인이 이제 우리 원화 시장에 와서 거래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 NDF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실제로 실물 원화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들은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너무 외환 시장을 개방시켰을 때 예전에 우리가 아픈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제한시켜 놓지만. 야, 외국인들이 그럼 불편하면 어떻게 했을 때 이제 항상 정부의 설명은 NDF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이걸로 대충 다 합니다. 우리 문 안 열었을 때 그런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외국인들도 국내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NDF 대신에 한국 시장에 와서 놀아라. 직접 원화를 가지고 놀아라. 했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NDF보다 여기가 유리한 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의 선택지는 생긴 건 뭐 나쁘진 않을 텐데. 미래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지하죠? 현물 시장에서? 해지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그 선물 시장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여전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현물 시장만 존재하지는 당연히 주식 시장도 선물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뭐 통화 시장에도 선물 시장은 NDF든 딜리버블 DF 시장이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외환 시장에도 외환 선물은 항상 옆에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왜 예전에는 한국 정부 말이 NDF 시장이 있으니까 환연치 다 가능한데 뭘 또 시장을 더 열으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답은 NDF 시장이라는 게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규 시장보다 청산 결제 리스크가 커서 큰 금융기관들 중에는 NDF 시장 접근을 회사 내부 컴플라이언스 뭐 이런 규정상 못하는 기관도 있고요. 왜 이렇게 위험한 거를 해? NDF 시장에 접근이 안 되는 기관도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NDF 환율을 인정 안 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현물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물 시장과 연계된 선물 시장에 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현물 시장을 새벽 2시까지로 하고 좀 거래량을 늘려줘라.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셨다 하는 게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런던에서 원화를 거래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뉴욕에서 그냥 뉴욕에 있는 금융기관 둘이서 알아서 그냥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계속 우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회원권을 그냥 줘야 되니까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전자거래 기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시장 여건이 바뀌어서 런던에서 거래하지 말고 서울에 와서 니들끼리 거래하는 거는 우리가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어떤 말입니까? 전자거래가 기반이 갖춰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전자거래 기반이라는 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식시장은 익숙하신 분들은 다들 모든 시장이 다 비슷할 이미 거라고 전자거래 시장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이미 집에서 PC나 핸드폰으로 다 주문 낼 수 있는 시장인데 외환 시장은 원래부터 주식시장하고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의
그냥 기관들끼리의 시장이었고 시작은 전화였죠. 이렇게 서로 전화해서 주문하고 뭐 지금 달러 살 때 팔 때 가격 물어보고 오케이 있어 사고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가 그래서 우리 HTS나 MTS 같이 사고 팔고 이게 없어요. 매수매도 버튼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은행끼리는 그냥 아까 54개 은행끼리는 그런 전자식으로 되어 있죠. 그냥 근데 그 데이터가 지금 은행끼리 거래하는 데이터가 고객까지 증권회사의 HTS나 MTS처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은 안 돼 있죠. 그거를 이제 거의 주식 증권시장처럼 앞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외환시장 용어로 API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이제 21년 말부터 도입을 해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이제 그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런던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한테도 그 데이터만 주면 거기서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게 과거와 지금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내 금융회사들끼리 서로 전화해서 형 얼마에 팔래, 난 얼마에 살게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거래가 주로 됐는데 외국 회사가 진입하더라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시세판을 전자적으로 늘 준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도 뭐 이 가격에 콜하고 뭐 받고 하면 되겠네. 그런 환경이 됐다는 뜻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주식 거래하듯이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소의 그 거래 정보 데이터가 바로 런던까지 뉴욕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인터넷이 발명된 지는 수십 년이 됐는데 그게 왜 이렇게 그게 인재되는 게 무슨 기술적 진보예요? 기술적 진보라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맞습니다. 이게 전자거래 비중이 API를 통한 전자거래 비중이 전 세계 외환시장 통계를 보면 지금도 한 56, 7% 여전히 보이스 브로킹 그다음에 메신저 써서 거래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들끼리 외환시장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딜러들이 제한적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도 되고 우리나라 이렇게 IT망 잘 돼 있는 나라에서 그게 지연됐던 거는 밖으로 좀 개방하기 좀 싫었던 거죠. 과거에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그래 우리는 또 원화가 또 투기꾼의 또 투기 대상이 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 그렇다 치면 주변 나라들 일본, 중국, 뭐 싱가포르, 대만, 뭐 호주 아니면 유럽의 나라 유럽은 유럽 왔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 동안은 어떻게 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인터넷을 연결해서 다 지금 우리가 한다는 걸 이미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외환시장 구조가 나라별로 특성이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아까 여기 이 54개 기관이 거래하는 그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중개회사 주식으로 치면 거래소가 딱 2개가 있습니다. 2개 중개회사를 통해서 금융기관들끼리 거래를 하고 있고 중국 같으면 우리보다 더 약간 느낌상 뭔가 더 통제적일 것 같죠. 중국은 상해 외환 거래소가 있습니다. 외환 거래 센터라고 해서 거의 우리나라 독점인 한국 거래소 같은 외환 거래소가 있고 선진국은 아예 거래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중개회사일 수도 있고 그게 전자식으로 중개하는 회사도 있고 메신저로 중개하는 회사도 있고 여전히 전화를 쓰는 데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많은 거래가 있어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달러 유로 환율이 우리는 뭐 이렇게 단말기를 보면 블룸버그 로이터의 환율이 나오지만 그 환율이 이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의 환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서 거래가 되고 있다. 동시대의 거래가 여러 군데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뭘로 그걸 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환율을 정하고 어쨌든 하나의 숫자로 딱 정해지잖아요. 그거는 뭘로 정합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각 중개사들의 거래 정보를 많이 모으는 기관들이 보통 알려주죠. 평균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충 우리가 보건데. 근데 항상 그게 정확하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공식 외국도 그렇게 옛날 수작업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도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전자식이지만 닫혀 있는 전자거래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여는 거예요? 네.
밖으로 여는 것이고 해외로도 나가고 고객까지도 쓸 수 있는 기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 그 거래하던 분들은 이야 코리아 거 진짜 좋다. 신기하네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서는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이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런던이나 뉴욕에서 외환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하고 내가 달러 엔 거래할 때랑 똑같은 환경으로 달러 원도 거래할 수 있네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 방식을 이미 써왔기 때문에. 일본 엔화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한국 거 거래하려면 거래 못 한다고 하고 와서 회원권 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면 우리들끼리 그냥 서로 사적인 계약 예를 들면 NDF 시장에서 거래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열렸다. 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열고 있었으나 꼭 전자식은 아니었으나. 네, 뭐 다른 나라들은 사실 열었다는 게 이게 아시다시피 런던에서 엔화가 거래되고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우리는 근데 여전히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들끼리 원화를 거래하는 거는 막고 있죠. 막을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 이것도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정확하게는 결국은 두 분이서 두 분이 런던에 계신데 원화를 거래를 했다. 그렇지.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한쪽에서 저쪽으로 100만 원이 가야 된다. 그렇죠. 실제로 100만 원이 가는 방법은 은행의 계좌이체이지 않습니까? 은행 계좌이체는 결국은 원화의 경우는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행끼리 은행 내에서 개인의 돈이 오가기도 하지만 은행이 다른 경우에는 은행과 은행의 돈이 오가는 길은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결제만 있고 원화는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제는 서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때 저희들이 이 거래 목적이 뭔지를 봅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도 뭐 공무원 용어긴 한데 비거주자 간의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특히나 비거주자 간의 자본거래 목적의 원화 거래는 계좌이체가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의 원화 계좌와 안승찬 기자의 원화 계좌를 서로 거래하는 걸 여기서 막는다. 너희들 런던에서 NDF 거래했지?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막혀 있죠. 아니요, 근데 제가 둘 다 영국인인데 한국 주식 거래하려고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안승찬 저 원화가 지금부터 한 50원 정도 더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면 나한테 10만 파운드 주는 걸로 하고 안 떨어지면 뭐 내가 너한테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계약합시다 라고 들어가면 저는 해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파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한국 돈 원화로 우리 둘이 거래할 이유가 뭐가 있어서 그걸로 하다가 기재부에 잡혀서 혼나고 벌써 그렇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NDF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원화를 옮기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 원화하고 원화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근데 외국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죠. 이제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없죠. 근데 이제 비거주자 밖에 있는 분들끼리 원화 거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려워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원화를 모으고 있다가 계속 사서 모으든지 빌려서 모으고 있다가 일시에 팔면서 통화 가치를 불안을 조장할까 봐 막고 있었던 거죠. 외환시장에서 팔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인들끼리 그렇게 사고 팔 경우에 통제할 수 없는 외환 리스크, 그 환율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게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와서 환율을 예를 들면 치솟게 올리려는 분들은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로 원화로 바꿀 수가 없지. 외환 시장에 들어와서 열리면 그러니까 우리 외국 금융 회사들끼리도 원화를 거래할 수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여기다 줬다가 지금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매와 소매라는 또 측면이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제독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참 쉽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네. 좀 드는데 네. 도매 시장을 개방한 거고 소매 고객은 지금도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내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이 원화를 샀으니까 원화로 할수 있는 거죠. 주식을 사고 있는 그게 거예요. 환전이죠, 예. 환전.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냥 비거주자 간에는 안 되게 돼 있던 거죠. 과거에는 비거주자 간에 원화를 사고 파는 것만 막혀 있었던 거고 예. 그걸 막혀 있다 보니까 런던에서 원화 시장 자체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달러하고 원화를 백날 거래를 한들 결국은 달러 주고받는 대신에 반대쪽에서는 원화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원화 이체가 안 되니까 런던에서 외환시장을 열고 싶어도 원화 외환시장을 열고 싶어도 안 되고 안 된다. 뉴욕도 안 되고 그렇게 막혀 있었던 NDF로만 거고. 하고 있었던 걸 예. NDF는 원화가 필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가능하게 지금은 이제 겁니까? 비거주자끼리도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하는 거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허용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요, 차관보님 이번에 했을 때 이제 시장을 개방할 때 이제 편의점 문을 2시까지만 연 거잖아요. 그동안 3시 반에 닫았다가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연 건데 그거는 완전히 개방을 안 하고 새벽 2시까지 풀었다는 건 그래도 뭔가 약간은 불안함이 있다. 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24시간 하는 나라도 많죠. 그렇습니다. 예, 뭐 24시간 자기 나라가 24시간 안 해도 되는 거죠. 아까 밖에서 거래가 되니까 애나 같으면 동경은 오후 4시에 문 닫더라도 홍콩에서 한 또 일본 시간 7시까지 거래가 되고 넘어가서 런던에서 또 한 12시까지 거래가 되고 넘어가면 뉴욕에서 거래가 되고 그래서 주요 국 통화들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한데 우리는 밖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우리 시장이 끝나면 그냥 거래가 끝나는 시장이었던 거고요. 2시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 24시간이 불안하다기보다는 이 거래 시간을 연장하면 일하시는 분 딜러도 많이 뽑아야 되고 은행에서도 새롭게 2교대 인력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준비 기간들을 고려해서 그 시간에 한국 딜러들도 그때까지 어때서 일해야 되는 거군요. 아니야 이건 아니지. 차관보님 우리 이거 새벽 2시까지만 연장하면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는데 문제 없습니까? MSCI와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방안을 낼지 옛날에는 몰랐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한 거는 그냥 엔화처럼 런던에서 우리끼리 거래하게 해줘. 그러면 그렇죠. 우리 시간에 원화 환율로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된다고 했던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런던에서 원화를 거래하고 원화에 대한 환율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런던이 아시다시피 외환 거래가 제일 많고요. 뉴욕보다 외환 거래는 런던이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오후 4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인데 오후 4시가 흔히 말해서 픽싱 타임이라고 해서 그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각 통화별로 갖고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매일매일 평가하는 시점이 런던 그날 시간 장사한 거 마감하는 시간이군요. 오후 4시입니다. 군대로 치면 점호. 근데 그때 다른 통화들은 다 그 시간에 런던 시간 오후 4시에 환율이 있는데 우리는 현물 환율이 없고 NDF 환율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NDF 환율을 안 씁니다. 우리 시장 종가를 쓰거든요. 3시 반 가격. 틀린 거죠. 그렇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역외 시장을 열어라. 이런 게 그 외국인들 MSCI들의 요구였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나 그런 효과를 똑같이 주는 방식으로 해줄게라고 해서 새벽 2시까지 열었으면 일단 1단계로 무조건 런던 오후 4시는 커버하자. 그래서 일단 2시 하고 은행들이나 또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를 봐서 밤에도 충분히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엔 24시간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24시간 해놔봐야 안 오니까. 네. 근데 24시간 해야 MSCI 할 수 있는 거죠? 그 MSCI가 뭐 특별히 MSCI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건 런던 시간 오후 4시가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불만 사항이어서 일단 불편해. 제일 큰 불편 사항은 우리 오후 새벽 2시까지만 해도 그 불편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MSCI가 그냥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MSCI 선진국 지수를 누가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MSCI는 MSCI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MSCI 말은 그렇습니다. MSCI라는 기관이 각국의 제도를 평가해서 뭐 한국은 뭐 시장 접근성이 가나다 중에 다 등급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아시다시피 MSCI 그 무슨 지수 리뷰가 매년 6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6월 지수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국가 발표를 하기 전에 한 대략 3월부터 5월 사이에 주요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설문 같은 걸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한테
설문을 해서 한국 시장은 뭐가 불편한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고 자기 항목에 맞춰서 불편하다는 항목이 많으면 그냥 신흥국이고 선진국이고는 다 괜찮다라고 하면 선진국이고 뭐 네, 그런 네. 거죠. 거기 보면 그래도 뭐 일본 뭐 우리 항상 나 외환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그 설문조사의 불편 사항으로 나온 걸 집계해서 그냥 MSCI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설문을 저희들이 본 적은 없고요. 우리한테 안 보여주니까. 안 보여줍니까? 근데 다만 이제 MSCI가 마지막에 그 설문을 정리해서 평가한 결과가 보면 예. MSCI가 무슨 선진국 신흥국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기준이거든요. 경제 발전 정도, 그다음에 시장 우리 주식과 관련된 지수니까 우리 주식 시장의 유동성과 규모. 예. 당연히 이 두 가지는 우리는 선진국을 충족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시장 접근성이라는 항목인데 예. 그 안에 보면 한 17, 18개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네. 그중에 우리가 한 6개 정도가 가나다 중에 다 등급이고 모자랐었는데 제일 위에 그게 이제 외환시장 접근성. 외환시장 접근성이 근데 새벽 2시까지만 열어주면 그거는 오케이 받을 것 같다는 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그 편리함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의견을 MSCI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뉴욕 시장에도 외환 시장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오후 4시에는 점호해야 되는데 똑같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뉴욕의 점수는 좀 깎아먹겠네요. 저희들은 이제 이 제도 개편 방안을 예. 만들기 시작한 게 21년 초였고요. 예. 대략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이 마무리된 게 21년 말 정도였고요. 예. 작년도에는 사실은 해외 기관들한테 다들 의견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바꾸면 괜찮겠어? 정말로 괜찮겠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겠어? 물어봤더니 대다수 Are you okay? 생각했던 것보다 꽤 큰 진보고 발전이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다. 예. 근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뉴욕에 있는 분들은 그냥 할 김에 24시간 하지 뉴욕은 왜 빼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 그건 억울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저까지 런던까지 해보고 예. 봐서 그만 조만간 뉴욕까지 갈 거다. 그럼 가나다 중에 한 나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겠다. 뭐 그렇죠. 그게 또 나라고 해서 꼭 선진 신흥국 한 뭐 그걸 안 가는 건 아닌데 아니고. 예. 항상 우리는 뭐 할 때 약간 꼭 단계적으로 하고 꼭 그런 거 있어. 약간 조심스러워. 혹시 모르잖아. 그렇지. 혹시 모르잖아. 혹시 뭘 모르는데요? 그럼 하여튼 좀 그런 건 있죠. 워낙 오랫동안 했다가 한꺼번에 열려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슨 변수가 혹시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또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요. 예. 뭐 저희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정도 고민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발표했는데 다들 뭐 이게 시기상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은 하지만 예.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보니까 에그리게이터? 아까 그 뭐 저 세 번째 우리 예, 국민들한테도 좋아지는 거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에그리게이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 HTS, MTS 얘기했는데 네. 지금 네. 주식 같으면은 보통 투자자분들이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의 앱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에그리게이터라는 서비스는 그냥 여러 은행들이 제시하는 환율을 한 곳에서 모아서 보고 자기가 제일 싸게 달러를 살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해서 주문을 내면 바로 체결까지 시켜주는 네. 전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HTS네요. 증권사 멀티 HTS 뭐 이런 거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그 은행들 고시환율 비교하는 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각 은행들이 제시하는 환율을 한꺼번에 보고 그냥 거기서 바로 주문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도입하려면 약간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아마 시간을 좀 두고 시행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되면 누구나 외환 거래를 그 가격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에그리게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을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싸게 되면 모든 소비자들이나 일반 개인도 다 할 수 있을 텐데. 외환 거래를. 예. 근데 뭐 아마도 그 비용이 비싸면 큰 기업이나 뭐 금융회사들 정도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글로벌하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 에그리게이터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면. 그건 이제 개인들 외환 투자하라고.
개인들보다는 대규모 외환 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나 뭐 해치펀드나 큰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걸 우리나라도 도입할 거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독특한 거 좀 만드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쭉 들어보니까 열기는 열어야 되는데 그냥 활짝 열면 좀 불안하고 열었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겠고 묘안을 내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다른 나라들이 꽤 있습니까? 요거는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야 역시 한국 독창적이죠. 독창적으로. 왜냐하면 또 저희가 독창적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독창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그 격에 비해서 너무 좀 떨어진 시장 제도를 오래 유지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이게 아주 뭐 최신적인 커팅 엣지한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묘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불안은 최소화하면서 나름 시장을 개방하는 중간 정도의 안이라서 이게 앞으로 더 나가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 선진국 통화처럼 런던, 뉴욕에서 원화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 중간 단계로서 거쳐가야 될 시장 구조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구조. 우리가 아주 어리고 꼬마일 때야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시장 막 들었다 놨다 하면 힘드니까 막아놨던 거는 이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덩치, 우리의 상황에서는 너무 몸조심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야 이것도 장난 아니야 우리 되게 위험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걱정을 하는 거는 저희 외환 당국이 제일 크죠. 그리고 저희들의 또 숙명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뭐 기재부 한국은행으로 대표되는 외환 당국이 그거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기관이고요. 걱정이 1인 기관이고요. 보면.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는 나름 괜찮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뭐 다른 걸 떠나서 실물 경제 규모나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 순대외 자산 이런 대외 건전성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 걱정하시는 거라 보다 또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걱정하는 데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 안정성 있고 건전성 있는데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지지난주 1월 말 정도에 IMF 기타 고피나스 부총재가 한국을 방문했었죠. 우리 그 추경호 부총리랑 면담을 했는데 고피나스 부총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언론 인터뷰를 몇 군데 했었거든요. 언론 인터뷰 질문에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다. 자기는 너무 의아하다.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사우디에 눈 오냐 이런 질문. 외국인들이 특히나 그냥 한국 경제에 대해서 밖에서 보는 시각과 안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면. 안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있다고 얘기하면 대박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예를 들면 투자 사실은 외환시장뿐 아니라 국내의 주식시장은 너무 이렇게 빼가기 ATM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투자하기도 좋지만 너무 빼가기도 좋은 뭐 그런 것도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국내에 투자하기는 좀 더 좋은 환경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주식 투자가 됐건 무슨 투자가 됐건 채권이 됐던 어쨌든 원화 거래가 조금 더 편리해지는 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이제 원화 국제화 이런 얘기가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원화가 국제화돼서 언젠가 기축통화가 되면 외환위기로부터 외환위기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학계에서도 제기가 됐고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원화를 국제화하자는 논의가 한참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화 국제화하고 제일 비슷한 게 한글 국제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글도 예전에 보면 저 인도네시아 섬마을에 한글 보급한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언어가 없는 돈 가서. 근데 한글을 보면 최근에 해외 나가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인사하는 외국인들 많지 않습니까? 보면
저도 최근에 그 부총리하고 다보스 포럼 갔는데 뭐 안녕하세요는 쉬운 말이고 회의가 끝났는데 어떤 외국인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고품격 한국말을 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한국말을 아냐 하면은 무슨 우리 정부의 한글 국제화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K-팝, K 드라마, K 영화, 이 K 컨텐츠 때문에 그걸 보다가 한국말이 궁금해서 한국말을 좀 배운 거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원화 국제화도 원화를 국제할 게 아니라 원화도 한글하고 똑같이 언어나 통화나 뭔가를 저장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은 똑같아서 결국 원화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그걸 통해서 우리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해외에서 투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화도 국제화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렇게 한글이 국제화되는 배경이 K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었던 것이고 근데 그 배경이 뭐였냐 보면 물론 우리 K-팝이나 드라마의 경쟁력이나 품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여러 가지 그 OTT 서비스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 K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게 크잖아요. 그건 맞죠. 우리도 외환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이면 해외에서 우리 원화로 만들어진 주식, 채권,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매력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왜요? 카풀님이 기획재정부에서 왜 3프로 TV까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저희가 궁금하다. 저희가 궁금하다고요? 정부에서 뭐 하고 항상 혹시 무슨 뭐 저희라도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섭외 요청을 한 건데 여러분 저희가 나와 주십사 한 거예요. 열심히 무릎 꿇고 섭외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꽤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수출입 규모도 매우 크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다 보니까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면 또 많이 빠져나가고 또 뭐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수출은 잘 안 돼도 수입은 안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석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여간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예민한 나라라서 이 정도 외환 보유액이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어 하는 지적도 있던데 그냥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뭐 새겨 들어야 돼요? 외환 보유액이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4,299억 불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적정하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있고 제일 많이 이제 보는 게 IMF의 평가인데 IMF 기준으로는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이게 매년 한 번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IMF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외환 보유액 그 자체를 늘리는 게 저희들이 과거에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근데 보시면은 이게 97년 외환위기는 진짜 보유액이 없어서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겪었던 위기고 그러면서 보유액 추이를 보시면 그 이후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외환 보유액을 쌌습니다. 그래서 2009년쯤 되면 우리 외환 보유액이 2,600억 불쯤 돼요. 그런데 딱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전에 200억 불 있던 외환 보유액이 2,600억 불이 됐으니까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제는 달러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외환 지점들이 본점에서 빌렸던 돈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그렇죠. 사실 외채의 위기였거든요. 단기 외채의 위기. 그래서 이게 보유액의 문제가 아니구나. 보유액은 이 단기 외채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쌓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이제 외채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는 선물한 포지션, 거시건전성 부담금 이런 3종 세트를 도입을 하게 된 거죠. 다른 보유액 외에 나머지 다른 조치들을 도입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꼭 보유액 하나로만 볼 건 아닌 게 2014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순대외 자산이 플러스로 바뀝니다. 한국은행에서 분기에 한 번씩 국제투자대조평가 뭘 발표를 하는데 최근 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국내 보유액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대외자산이 2조 불이 넘고요. 예. 구글 주식, 테슬라 주식, 뭐 구글 주식, 테슬라 주식, 채권, 미국 국채 다 포함하면 2조 1,000억 불 조금 안 되고요. 예. 외국인이 국내에 갖고 있는 자산이나 채권,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죠. 삼성전자 주식, 뭐 우리나라 국채, 통한채, 맞습니다. 그걸 빼면도 7,800억 불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14년 이후로는 그 순대외 자산이라는 개념 때문에 밖에서 우리나라 보유액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아, 대외 순자산이 플러스이니까. 네. 어차피 이제 결국은 보유액이라는 게 정말 달러가 있느냐 없느냐 부족하냐 그 무슨 진실의 순간에 얼마나 달러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보유액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우리가 해외에 깔고 있는데 걔들을 들어와서 팔면 되는 거죠. 환율이 많이 튀면 구글 주식 팔고 들어올 거다. 우리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쌤쌤하면 남는다 이 말이죠. 남는다. 디폴트는 안 난다. 그럼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그것도 걱정 없고 이번에 시장도 개방하고 묘수를 내셔서 시장 개방도 명분도 쌓고 실질도 해보고 이제 고민할 거 없네요. 그 외환시장 장모님은 요즘 그럼 뭐 어떤 거 좀 사실은 이게 좀 내가 해야 할 숙제 같기는 해 하는 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외환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전부터 고민해서 일단 이번에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후반에 이거와 별개로 다시 발표했던 게 외환거래법을 좀 바꾸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환거래법도 과거에는 이제 외환관리법이라는 법으로 있다가 99년에 외환거래법으로 바뀌었고요. 99년 바뀐 이후로 그것도 한 20년이 넘었는데 크게 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다른 나라는 외환거래법이란 법도 없거든요. 막 빠져나가요? 송금하고 다시 따로 사오고? 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죠. 우리는 사실 송금의 제한이라는 게 신고하고 증빙서류 내고 하는 의무들이 있는데 그런 게 미국이나 일본 가보시면 없죠. 그러면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생기면 다 빠져나가서 그 코인 사가지고 우리나라 올 텐데. 맞습니다. 그런 걱정들 때문에 이번에도 외환거래법도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생겼는데 이 체제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손을 좀 보자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을 포함해서 법을 새로 쓰는 건 법을 아예 새로 바꾸는 건 한 2, 3년 뒤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시행 목표가 다만 이번에 1단계로 저희들이 지금은 개인이 1년에 서류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내가 왜 이 돈 보냅니다라고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서류 없이 돈 보낼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 불이었어요. 그것도 99년도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규정을 바꿔서 조만간 10만 불로 높이려고 하고요. 10만 불. 점차 그걸 높여가면서 송금 거래에 있어서 그 불편함이 없도록 점점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연간 해외 송금 10만 불. 10만 불. 이거는 보도 자료 언제 내셨어요? 지난주에 나왔죠. 어떻게 따끈따끈한 소식이구나.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가셔서 하시면 해외 학비 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국에 뭐 해외 자녀 두신 분들 학비 1년 연간 금액만 생각해 봐도 5만 불이라는 숫자가 많이 작다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점점 높여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 짧게 여쭤보기가 기재부 오늘도 환율 좀 꽤 올랐어요. 오늘 좀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환율 시장은 어쨌든 이번 조치로 환율 시장은 어쨌든 좀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클 수도 있어. 저희 이번에 이제 발표한 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은 환율하고 지금 당장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환율의 방향성과는.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로부터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는다는 측면에서는 길게 이게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시행이 되고 정말로 여러 가지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환율은 그 당시에는 좀 내려가는 수는 있으나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거래 볼륨이 켜지면서 안정될 거다. 어떤 특정한 방향성 없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올해 환율 사실 저희 외환당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망을 안 합니다. 전망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자체 전망보다는 시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국민들, 기업들이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아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세종시 내려가십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세종시랑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예민한 질문인가?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예민한 거야 그게. 서울이 수도인데. 좀 불편하죠 당연히 세종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불순한 질문입니까? 하여튼 그 세종에서 간만에 이 여의도까지 국회 때문에 오는 거 말고 여의도에 네. 한국의 월스트리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올 일이 없습니다. 여의도에 금융기관들하고 만날 때 위해서 여의도 온 적은 최근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딜러들도 인사 안 가고 거의 못 오죠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게 왔다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이슈 있을 때는 또 모셔서 였죠. 진짜 차관보님은 외환시장에서 쭉 외환과장도 하시고 외환시장 진짜 전문가, 진짜 국내에 아주 전문가셔서. 보통 기재부는 이 외환 쪽에는 그 전문가를 어릴 때라고 하면 좀 그렇지. 젊을 때부터 키우더라고요. 이 라인에서 제목으로 써야 되는데 국제금융국 소위 물가 관리하다가 갑자기 외환으로 오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잘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뭐 항상 이 설명드릴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게 잘 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지 또 한번 자책하게 되고요. 다만 복잡한 내용이지만 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이번에 격려와 응원을 받았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외환 건전성, 뭐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외환 당국만 가지고 있는 근심인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측면은 또 한편으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옛날 정부부터 계속 닫아놨던 거니까 계속 닫아놓겠습니다 하면 제일 편하죠. 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결과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일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일하는 게 어렵지. 하고 나면 말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해야죠. 안 하면 뭐 뜻했던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만 기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기재부 차관보님이었습니다. 차관보님이 바쁜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야 근데. 경찰관, 소방관이 바쁘면 그 나라 좀 이상한 나라이듯이 국제경제관리관도 별로 요즘은 일이 없어. 그래야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잘 내려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